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7회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인증 연구센터 고정현 팀장입니다. 오늘 포럼은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검증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럼 순서는 개회사에 이어 주제 발표를 들으신 후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종합 토론을 이어서 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제 발표 자료는 저희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지속가능성 자료실 본회 활동 게시판에 업로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포럼의 첫 번째 순서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개회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운열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지 인사말도 상당히 길게 써왔습니다. 인사말이 짧아야 되는데 오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하는 제17회 지속가능성 인증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주제 발표를 해주실 홍익대학교와 안혜진 교수님,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숭실대학교 전규환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오셔서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실 패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검증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가 마련한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가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과 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서는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하나로 검증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검증 가능성은 정보 자체나 정보를 도출하는 데 사용된 투입 변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개념으로서 이용자에게 정보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정확하다는 확신을 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검증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포럼에서는 검증 가능성에 대한 각국의 유관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살펴봄으로써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검증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장이 될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경제 침체와 기업 부담을 우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성의 흐름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공시는 단순한 규제나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기업과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지속가능성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국내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지속가능성 정보의 검증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회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검증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신 홍익대학교 안혜진 교수님이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주제 발표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Q&A 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거나 좌장님께 전달하여 종합토론 시간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혜진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익대학교 안혜진입니다. 저는 오늘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검증 가능성에 대한 조사 연구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일단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 많이들 혼용되고 있는 인증과 검증이라는 두 용어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 살펴본 뒤 그다음 본격적으로 IFRS S1과 S2 검증 가능성 관련 주요 이슈와 그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 6월 ISSB는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IFRS S1과 S2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한국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작년 4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중 로드맵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ESG 정보의 신뢰성 확보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ESG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해서 또 다양한 검증 가능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래 문헌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지속가능성 정보의 검증 가능성과 관련된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또 그 유관기관들이 제시한 대응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문헌 연구에서 살펴본 두 가지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IFRS S1, S2 공개 초안에 대한 전 세계 유관기관들의 의견서입니다. ISSB는 2022년 IFRS S1, S2 공개 초안을 발표한 바 있고요. 이 공개 초안에는 검증 가능성과 관련된 두 개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전 세계 유관기관, 회계법인, 각국의 공인회계사회, 감독기구, IASB 등의 답변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어카운턴시 유럽, 프랑스 회계감독기구, 이프락 등이 제공한 그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및 인증과 관련된 웹이나 디스커션 페이퍼 그리고 인증 가이드라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IFRS S1, S2 공개 초안의 검증 가능성 관련 질문에 대해서 주요 유관들이 제출한 의견 현황입니다. 세계 각국의 유관기관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일부 기관들은 검증과 인증이라는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 가능성과 인증 가능성이라는 이 두 용어의 개념적 차이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검증 가능성이란 정보 자체나 정보를 도출하는 데 사용된 투입 변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주로 다루는 개념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가 이용하기 위한 보강적 질적 특성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반면 인증 가능성은 인증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전 단계에 걸쳐 살펴보아야 하는 개념으로 보고된 내용이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편향되지 않고 적절하게 표시되고 진실하고 공정한 견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그 속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그 정보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검증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인증 가능성보다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카운턴시 유럽이 제시한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인증 실무 개요입니다. 이 개요에 의하면 1번부터 8번까지의 인증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인증 프로세스 가운데 5번과 6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검증과 관련된 인증 절차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 절차에서 이러한 정보의 검증이 핵심 절차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인증 가능성 또한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IFRS S1, S2 검증 가능성과 관련된 주요 이슈 그리고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요성 판단과 관련된 이슈, 두 번째는 미래 전망 정보,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법에 근거한 추정치에 대한 검증 이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콥3 배출량 정보에 대한 검증 이슈이고요. 마지막으로 질적 정보의 공시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성 판단 이슈입니다. 사실 중요성 판단 이슈는 검증 가능성이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검증 대상이 되는 정보를 파악하는 첫 단계에서 이 중요성 판단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일단 많은 유관 기관들이 제시한 의견서에 의하면 이런 중요한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가 무엇이냐,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S1 공개 초안을 보면 유의적인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해서 이것이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경우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관 기관들이 여기서 그럼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여기서 유의적인이라는 표현과 그다음에 중요한이라는 두 표현의 개념적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ISSB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인 추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S1 최종안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중요성을 평가하게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를 보시면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가운데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것을 식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유의적인이라는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식별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가운데 이것이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중요한 정보로서 공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시할 정보를 결정하는데 중요성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요 이용자 중심의 접근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성 개념이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및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주어진 정보가 그 시점에 주요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유관기관들은 ISSB가 좀 더 정교화된 중요성 판단 지침 제공을 해줘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회계기준원은 만약 지속가능성 정보 중요성 판단에 기존의 재무정보 중요성 판단 실무 지침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때 그럼 차이점과 추가 고려 사항이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들을 반영하여 ISSB는 중요성 판단에 대한 교육 자료를 발표한 바 있고요. 한국에서도 관련 세미나에서 중요성 판단 교육 자료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PwC는 ESG 정보,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개가 단순히 중요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그 공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정보를 인증인이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중요성 평가에 사용된 가정, 기본 판단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영국 공인회계사회도 유사한 맥락에서 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시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피드백은 IFRS S1 최종안에 반영되어 공시 정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린 판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기업이 내리는 중요성 판단과 인증 수행자가 내리는 중요성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떤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를 선정하여 공시할 것인지 결정할 때 수행됩니다. 반면에 인증 수행자의 중요성 판단은 인증 절차상의 판단입니다. 즉 인증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그리고 지속 가능성 정보에 중요한 왜곡이 없는지 평가할 때, 그리고 인증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적용되는 인증 절차상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판단은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의 맥락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SSA 5000은 중요성을 정량적 공시와 정성적 공시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회계감독국 같은 경우 인증 실무자가 필요한 만큼 허용 가능한 오류액 범위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정보가 우리 ESG 정보가 중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과 인증인이 고려하는 질적 요소와 양적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정보별로 지속가능성 보고서 사용자에 따라 이러한 중요성 판단이 가변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 중요성과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ISSB의 공시 기준은 사용자 의사결정 접근법에 중점을 두고 재무적 중요성을 기반으로 중요성 판단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ESRS 같은 경우에는 이중 중요성 관점에서 영향 중요성과 재무적 중요성을 모두 고려하여 중요성 판단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이용자를 비롯해 기업과 인증 실무자는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중요성 개념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작성자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회계사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중요성을 적용하고 그리고 기준을 해석함에 있어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중요한 왜곡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추정치에 대한 검증 이슈입니다. 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 관련 변화, 전개 상황,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전략과 사업 모형의 기후 회복력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래의 재무적 영향, 그리고 기후 회복력과 같은 그런 항목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미래 전망 정보,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법에 기반하여 영향을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추정치에 대한 검증 가능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이슈들을 살펴보자면 EY와 딜로이트는 미래 전망 정보, 가능한 결과의 범위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정보 등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언급했고요. 또한 호주, 뉴질랜드 공인회계사회나 남아프리카 공인회계사회도 시나리오 분석법에 근거한 정보가 투입 정보의 양, 추정 수준, 그리고 가정의 가변성과 주관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매우 불확실성이 큰 정보로서 이를 검증하고 인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예측 기간이 장기가 될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카운턴시 유럽이 제공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에 대한 디스커션 페이퍼에 의하면 공시 기준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미래 전망 정보에 대해서 완전하고 명확한 공시 요구 사항을 제공해야 되고 또 이때 참조할 수 있는 정량화 방법 그리고 측정 방법론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SB에게 필수 공시 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 등의 구체적인 지침을 개발하여 제공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검증 과정에서 시나리오 전략의 기후 회복력, 시나리오 자체 또는 전환 계획을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 결과물 등 어떤 측면에서 또는 모두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ISSB는 기업들이 시나리오 분석법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개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런 지침이 개발되는 동안 유럽 TCFD 지침을 활용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 TCFD 지침을 보면 기업은 다음의 3단계, 시작 단계, 경험을 쌓는 단계, 그리고 발전 단계, 이렇게 3단계를 거쳐 시나리오 분석을 정교화해 나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회계감독기구는 미래 전망 정보 등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들고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의 내재적 한계라던가 방법론의 선택에서 오는 불확실성, 그리고 미래 추세에 대한 가정이나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부족에서 오는 불확실성 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재된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인증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사안의 복잡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 전망 정보는 이것을 정량화하기 위해서 주로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높은 불확실성이 야기되고요. 이런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증인은 회사의 공시 기준 준수 여부, 정보 수집 및 준비에 사용된 방법론의 타당성, 그리고 재무제표의 가정 및 회사의 전략과 그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함으로써 미래 전망 정보가 산출되는 과정의 합리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의 합리성을 살펴봐서 미래 전망 정보를 인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지속가능성 정보의 검증이 재무제표 정보의 검증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완전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성 정보와 재무제표 정보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재무제표 감사인과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인은 최소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효율적인 인증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IFRS S2는 복잡한 기후 관련 현상의 전개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의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것은 상당한 수준의 판단과 가정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정보 산출 프로세스에 적용한 방법론, 가정, 민감도 분석의 사용, 그리고 한계와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공시를 추정치로 대체한 경우, 또한 해당 공시를 생략한 경우, 정량적 정보 대신 정성적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고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스코틀랜드 공인회계 사회는 기업이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체리피킹, 그린워싱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정보 공시를 생략했을 때 그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공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검증 가능성의 계산이 정확성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라고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채널을 통해 공시된 정보와 교차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어카운턴시 유럽은 인증 과정에서 서술적 정보에 대해 우리가 평가할 때 회사 내부 및 외부 출처에서 얻은 증거와 비교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정치에 대한 검증 이슈에 대해 대응 방안의 하나로서 KPMG는 투입 정보의 계층 구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PMG는 IFRS 13 공정가치 측정 기준서에 포함된 내용과 유사하게 투입된 정보의 계층 구조를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즉 IFRS 13 기준서에 의하면 공정가치 서열 체계를 수준 1, 수준 2, 수준 3 이렇게 나누어 이를 활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전체 측정치에 대해서 추정의 중요도에 따라 계층을 분류하고 이러한 계층 구조를 추정에 활용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KPMG의 제안은 IFRS S2 최종안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최종안에는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해서 투입 변수 측정 체계를 적용하는 그 적용 지침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적용 지침이 죄송합니다. 이 적용 지침이 바로 이 투입 정보의 계층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이프 하버의 제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추정이 반영된 정보는 언제나 사후적으로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서 검증 가능성 이슈가 많이 제기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PwC는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이 기업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걸 막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 제공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이프 하버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SEC 기후 공시 기준을 보면 미래에 대한 추정이 사후적으로 흔들린다고 해서 이를 가지고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는 가치 사슬에서 스콥 3 배출 정보에 대한 검증 이슈입니다. ISSB는 IFRS S2에서 기업이 스콥 1, 스콥 2, 그리고 스콥 3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스콥 3 배출량입니다. 스콥 3 배출량은 기업 가치 사슬 내에서 발생하지만 스콥 2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이런 스콥 3 배출량은 가치 사슬에서 기업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포함되는 그 배출량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콥 3 배출량 공시 시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스콥 3 배출량 공시 시행 시점이 일부 유예되기도 했고요. 일부 국가는 이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스콥 3 배출량 정보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검증 가능성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치 사슬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딜로이트는 온실가스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기업의 경계가 우리 재무보고에서 사용되는 경계와 다르다는 점을 들면서 인증을 제공하기 어려운 특정 영역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ACCA 영국 공인회계 사회도 스콥 3 배출량 공시 경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ACCA는 기업이 그 모든 스콥 3 배출량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치 사슬 내에 발생하는 모든 배출량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의 배출량만 공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과나 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영국 FCA도 기업들이 가치 사슬의 경계를 체계적이고 비례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ISSB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최종안에선 공개 초안의 가치 사슬 개념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치 사슬 경계와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스콥 3 배출량 자체가 가치 사슬 내에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배출량 정보는 다양한 출처에서 그리고 잠재적으로 여러 관할권에 걸쳐서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 외부의 업체들에게 배출량 정보의 제공을 강제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고요. 만약 이 경영진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접근할 수 있을지라도 이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증 제공자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런 데이터를 과연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배출량 정보를 둘러싼 내부 통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초기 단계로 미흡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기업이 신뢰성 있고 검증 가능한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출량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이런 프로세스를 둘러싼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들 또한 배출량 공시를 해야 되는데요. BDO는 금융 배출량과 관련하여 많은 대출 기관들이 초기에 금융 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대출이나 투자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정보 제공 요건이 기존에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입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금융 배출량 추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 수집의 한계로 인해서 추정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은 금융 배출량 산출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체계 및 가중치 배정 방식에 어떤 단일의 최적 방법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최적 단일 방법론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가 산출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정 방법론 및 사용되는 가정과 변수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 간의 비교 가능성 저하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S2 최종안에서는 금융 배출량과 관련된 공시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스콥3 배출량 정보의 검증 가능성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서 일본 공인회계사회는 가치사슬 정보의 특성에 따른 구조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치사슬 관련 정보를 정보의 성격에 따라 범주화하고 해당 범주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측정하는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표 3과 같은 이런 구조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활용과 관련해서 호주 뉴질랜드 공인회계사회는 인증 실무자가 지속가능성 정보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외부 전문가를 어떤 정보를 지속가능성 정보를 검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증 실무자는 제3자 전문가의 활용을 통해 얻은 증거의 충분성과 적절성을 따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 인증 업무 수행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상당한 측정 불확실성이 있는 아주 복잡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추정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식과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공인회계사회는 이런 스콥3 배출량 공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이 스콥3 배출량이 어떻게 보면 조직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배출량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스콥3 배출량을 정확하게 공시할 수 없을지라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러한 배출량을 신뢰성 있게 보고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배출량에 대한 추정을 하기 위해 기존에 인정된 제너럴한 방법론 또는 산업 평균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추후 추정 방법론을 개선시킴으로써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IFRS S2 최종안에서는 스콥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IFRS S2 적용 지침 문단 B40에서 54에서는 다음과 같이 측정 체계를 구분하여 스콥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추정보다는 직접 측정한 배출량을 그리고 기업의 가치사슬 내 활동에서 직접 획득하지 않은 2차 데이터보다는 직접 획득한 1차 데이터를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현장 확인이라던가 계산 검토, 다른 원천과의 데이터 교차 검증을 통해 검증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 지침은 이전에 그 KPMG가 제안한 그 투입 정보의 계층 구조를 활용하는 방안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질적 정보의 공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서는
특정 상황 하에서 질적 정보의 공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안 S1 문단 38에서 40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재무적 영향에 대해 양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련 영향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정 불확실성 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양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질적 정보 공시를 허용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ISSB 공개 초안에서는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의 현재 및 미래의 재무적 영향을 보고하라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KPMG는 이러한 공시 기준은 마치 기업이 미래의 재무적 영향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측을 반드시 제시하지 않고도 투자자에게 투명하고 높은 품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KPMG의 설명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KPMG는 지속 가능성 재무 정보의 예측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재무 정보의 예측 가치란 주요 이용자가 자체적인 예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가 반드시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예측 가치를 지니는 과거 정보를 예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과거 정보를 통해 추세, 요인 및 관계, 그리고 관련 선행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주요 이용자가 자체적인 예측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IASB는 사용자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신뢰할 수 있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기업이 공시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업이 해당 조항을 악용해서 공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한계를 투명하게 나타내고 적절한 제한을 두는 것도 요구됩니다. 자, 이렇게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가 공시된 경우에는 이 질적 정보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 정보, 즉 해당 기술에 대해서 인증인은 확인 가능한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추세, 요인 및 관계, 선행 지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검증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독일 공인회계 사회는 기업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공시를 생략할 때 또는 정량적 정보 대신 정성적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 정보 검증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그 잠재적인 문제점들과 대응 방안을 전 세계 유관 기관들이 제출한 그런 의견서와 각종 디스커션 페이퍼와 웨비나 등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검증 가능성 이슈는 그런 지속 가능성 정보의 산출 과정에 추정과 판단이 수반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정에 사용되는 기초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또 데이터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불확실성이 내재된 지속가능성 정보의 경우 인증인은 그 결과값, 추정치 이것의 검증보다는 해당 정보를 추정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이런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정보 그리고 이해 추정에 사용되는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측정하고 추정할 수 있는 촘촘한 프로세스를 갖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이러한 프로세스를 둘러싼 적절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도 요구될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국제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의 검증 가능성에 대한 여러 기관들의 의견들을 정리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약 5분간 토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웨비나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2시 45분에 다시 만나서 종합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종합 토론의 진행은 좌장이신 전규환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7회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의 종합토론회 자장을 맡은 숭실대학교의 전교안입니다. 먼저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IFRS S1, S2의 검증 가능성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안혜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합토론에서는 각계의 전문가 7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먼저 토론자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서스틴 베스트의 고은혜 본부장님입니다. 네, 다음으로 세종대학교 선우희연 교수님입니다. 네, 다음으로 한영회계법인 오창택 파트너님입니다. 네, 다음으로 유한 킴벌리 이승필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회계기준원 이웅희 상임위원님입니다. BSI 그룹 이정우 위원님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위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계의 최고의 전문가 7분을 모셔서 각계의 입장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기관 입장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시켜드린 서스틴 베스트 고은혜 본부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ESG 평가기관 입장에서 오늘 안혜진 교수님의 발제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공시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엔드유저가 아니라 이제 엔드유저인 투자자를 위해서 기업이 공시하는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분석하는 평가기관 입장에서 이제 저희 고객사인 기관 투자자 또 저희랑 이제 계속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기업 쪽 양쪽에서 이제 계속 그동안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셨던 불만들이 오늘 발표에 다 들어가 있어서 좀 굉장히 정리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고객사인 또 운용사 또 연기금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저희 데이터와 관련된 질문이 재무 중요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중대성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제 무슨 이슈가 빠진 것 같은데 이거 맞냐? 중요도 순서 이렇게 보통 이제 좀 매트릭스로 나올 때 이 산업에 이게 맞냐? 조금 순서가 좀 납득하기 어렵다. 또 결국에는 이런 의문점들이 지속 가능 경험 보고서에 공시되는 내용이 다 이제 기업한테 유리한 좋은 얘기만 쓰는 마케팅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속 가능성 정보 공시의 근간이 되는 재무 중요성에 대한 신뢰가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의 신뢰도 자체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업이 재무 중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합리적이라는 이제 그런 검증 절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정보 공시 의무화 시점이 이제 언젠가 다가왔을 때 투자자 소송처럼 법적 분쟁이 집중될 수 있는 이제 이슈들에서의 검증 절차는 이제 그게 충실하지 않았을 때 이제 향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출생에 대한 해결 방안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업이 하는 역할이 크다라는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근로 시간
또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지 출산과 육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인구 절벽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소비층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육아휴직 사용 후에 업무에 복귀했을 때 퇴사하지 않고 잔류하고 있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재무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정보 자체가 자녀의 나이가 뭐 1세 미만 아니면 8세 미만 이런 식으로 특정 기준을 가지고 그런 자녀를 둔 임직원 중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좀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한데, 현재 국내 기업 대부분이 이제 그냥 육아휴직 사용자 수, 그다음에 그냥 전체 임직원 수, 뭐 아니면은 남성 여성 직원 수, 이 정도로만 이제 그 수랑 비중 정도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 정보 검증 단계에서 실제로 기업이 공시된 정보가 재무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맞는지, 아니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그다지 활용도가 높지 않은 정보인지 이게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재무 중요성 평가를 하는 방법론 또한 지금 이제 현재 너무 이제 제각각이다 보니까 투자자 또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그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에서는 그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무 중요성 평가가 이제 기업별로 방법론 차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저런 이제 그 중대성 평가를 해달라라고 이제 설문이나 인터뷰 요청이 종종 오는데, 그런 경우 보면은 이제 투자자의 의견을 묻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재무 중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재무 중요성 평가하는 경우는 더욱더 드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 중요성 검증이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은 그 합리성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를 비롯한 외부 이해 관계자의 의구심을 잠재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무 중요성 다음으로 저희 고객사에서 가장 많이 저희가 받는 질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콥 1, 2, 3 모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국내 기업의 많은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보다 보면은 이제 스콥 1부터 3까지 다 어떤 곳은 주요 사업장만 아직 포함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연결 기준으로 이제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은 뭐 배출량 산정 기준도 뭐 기업별로 제각각일 뿐더러 이제 그 연도별로 기준이 다를 때 그 다른 기준에 따른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체에 대한 공시가 좀 드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사에서는 지금 공시가 되는 뭐 온실가스 배출량, 또 스콥 3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언제쯤 믿을 만한 스콥 3 데이터가 나오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스콥 3 같은 경우는 산업에 따라서 그 뭐 석유나 뭐 자동차, 운송, 또 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스콥 3 배출량이 사실 그 기업 전체 배출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스콥 3 데이터 공시율, 또 그 데이터의 품질 편차가 이제 큰 상황에서 실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시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공시 주체가 되는 기업의 실무적인 부담, 또 그 신뢰도가 높은 다량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 간의 의견 차이가 저희가 이제 업무하는 과정에서는 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발표된 이후에 그 옴니버스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그렇다 보니까 PRI 같은 투자자 중심의 이니셔티브에서는 공시 대상이랑 범위가 축소되고 의무화 시기가 늦춰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반면에, 또 이제 기업 쪽에서는 이제 그 규제 부담이 완화된 상황에 대해서 좀 안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어쨌거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그 규제가 조금 이제 늦춰지고 완화됐지, 이 규제 자체가 이제 백지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미리 이제 투자자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검증 절차를 이제 좀 미리미리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이제 신뢰도가 높은 정보 확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앞으로 이제 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은혜 본부장님께서는 평가를 담당하시면서 고객사에서 가장 큰 고민인 두 가지 재무 중요성,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된 부분, 기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학계 입장에서 우리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의 선우희연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의 선우희연입니다. 먼저 오늘 안혜진 교수님 유익한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서 재무회계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왜 이 검증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입각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IFRS S 기준서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을 할 때 고려하는 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이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목적 적합성, 그리고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정확한 서술을 요구하는 표현의 충실성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성 판단은 특정 정보가 이 두 가지 근본적 질적 특성을 보유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강화하는 특성이 바로 보강적 질적 특성인데요. 여기에는 비교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이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 검증 가능성이 이용자에게 정보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정확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특성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질적 특성 중에서도 표현의 충실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강적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합의된 회계 기준에 따라 보고해 왔던 전통적인 재무회계에서는 공시된 정보의 이 검증 가능성이라는 특성은 어찌 보면 당연히 갖추어진 질적 특성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정보는 직접적인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일정 시기까지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져서 완벽한 검증의 시점이 지연되는 속성을 재무제표 정보에 비해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 제공자인 기업, 또 인증인과 규제기관을 포함한 외부 이용자 모두 지속가능성 정보의 검증 가능성이라는 특성을 다른 보강적 특성에 비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려와 도전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재무제표의 개념 체계에 해당이 되는 IFRS S1 부록 D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검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검증이 어려운 정보들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검증 가능성은 어떤 서술이 표현 충실성에 있어서 반드시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을 갖춘 독립된 다양한 관찰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가능성 정보가 객관적으로 이견이 없는 단일의 값이 아니더라도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비교를 하거나 추정값에 이르는 데 사용된 투입 변수, 그리고 계산된 방법 또는 가정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살펴보거나 또한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 기구가 이를 검토한 내역을 확인함을 통해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검증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검증 가능성을 합의하는 이러한 방식은 기업이 정보를 생산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이 없이 생산된 정보는 검증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며 이는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근본적인 질적 특성을 훼손해서 결과적으로 유용하지 못한 정보로 공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지속가능성 정보가 공시된 이상 이러한 과정은 기업 내부에 내재화되어 있을 것이고 외부 규제기관이나 인증인은 기업의 정보 생산의 재반 방식을 검토해서 그 합리성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IAASB가 2024년 11월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 인증기준 ISSA 5000에서는 인증인이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을 평가를 할 때 추정치와 미래 예측 정보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한적 확신 업무를 수행을 할 때는 기업이 공시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고 기업의 정보 생산 방식의 적절성과 일관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에 합리적 확신 업무를 수행할 때는 기업이 적용한 추정치 및 미래 정보 산출 방식과 기초 정보를 테스트해보고 이에 근거해서 실제로 추정치를 다시 도출해 보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의 논란은 검증 가능성이 어느 정도에서 달성되었다고 합의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에서 살펴보면 기후 시나리오 분석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한 투입 정보의 계층화와 같이 합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가치 사슬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업별로 편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보 생산자인 기업별로 정보의 검증 가능성의 수준의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격차가 해소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과도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노력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도 적은 기간을 두고 방책을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검증 가능성에 대한 합의가 낮은 부분에 대한 공시를 조금 유예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IFRS S2에서는 스콥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 사항으로 제시를 했지만 KSSB 기준에서는 이를 제외한 방식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인증 수준 또한 정보별 검증 가능성 합의 여부에 따라 달리 두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ISSA 5000에서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치를 재계산해 보는 등의 절차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어려운 검증 가능 수준이 낮은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적 확신 정도의 인증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기관에서는 당분간 미흡한 공시에 대한 제재보다는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독려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방법론들이 공유되는 것을 장려하는 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막막했던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도 여러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조금씩 진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다양한 논의 또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체계의 안정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우희연 교수님께서는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근거한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해주셨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세 가지 구체적인 계산 방안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검증 가능성이 낮은 분야 공시 유예, 인증 수준의 차등화, 또 규제보다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그 감도 이런 등등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지속가능성 관련된 인증을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회계법인 입장에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회계법인의 오창택 파트너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EY 한영에서 서스테이너빌티 어슈어런스 리더를 맡고 있는 오창택 파트너입니다. 먼저 근본 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이미 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인증 체계 또는 인증을 위한 구성 요소는 정보를 공시하는 공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공시된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유용성을 확보하는 인증 기준이 있어야 하고 인증을 수행하는 역량 있는 인증 제공자가 양성되어야 함은 다 이미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EY에서는 글로벌과 로컬 차원에서 공시 기준과 인증 기준의 도입과 적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도입과 적용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오늘의 주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주제 발표에서 의미 있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컨설팅과 인증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고객들과 말씀을 나눠보면은 공시해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인증을 대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퀘스천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로 안혜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검증과 인증에 대한 개념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보를 도출하는 데 사용된 투입 변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주로 다루는 개념인 검증과 달리 인증은 보고된 내용이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편향되지 않고 적절하게 표시되고 공정한 견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속성을 충족하는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따라서 인증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인증의 계획 단계부터 내부 통제 검토, 경영자의 주장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의견 형성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살펴보아야 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이러한 인증 절차를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추어 본다면 기업도 정보를 작성하는 계획, 그다음에 기업이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정책과 절차, 프로세스, 내부 통제, 그다음에 지배기구 담당 부서 현업에 있어서의
R&R, 즉 종속회사까지 포함한 R&R을 작성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함의점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S1과 S2의 검증 가능성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성 판단이나 추정치 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어느 정도의 범위와 깊이로 공시를 해야 되는지, 또 그 과정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화두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공시 정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을 내린 판단과 절차, 방법론 등에 대해서 내용을 공시해야 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성, 내부 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지속 가능성 정보 인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 제공자인 기업의 측면에서, 그다음에 인증 기준의 측면에서 조금 더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회계법인 입장에서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TCFD는 2021년 10월에 기후변화 관련 재무 공시에 대한 태스크포스의 권고안 이행이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자료에서는 효과적인 공시를 위한 기본 원칙 7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7가지는 관련성, 구체성, 이해 가능성, 일관성, 비교 가능성, 신뢰성, 적시성으로 전통적인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과 유사하고 인증 대상이 되는 정보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S1, S2 측면에서는 공시 항목에 대해서 해당 정보가 산출하기 위한 판단의 내용, 방법론, 프로세스 등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따라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기업은 회계 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책과 프로세스를 갖추고 내부 통제를 통해서 지속 가능 재무 정보를 잘 작성을 하고 공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인증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 재무 정보 공시와 인증의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세계적인 추세와 예상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증 기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IASB와 ISSB가 중점을 두는 것이 재무제표의 커넥티비티입니다.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담긴 정보와 재무제표 정보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러한 사항을 각각의 보고서가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결국 정보 이용자는 지속 가능성 보고서나 재무제표의 각각 별개의 보고서가 아닌 기업의 재무정보 공시라는 큰 틀에서 상호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를 어떠한 절차로 검토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활발하게 준비가 되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재무정보의 속성을 모두 인증할 수 있는 인증 기준은 ISSA 5000번으로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는 공시 항목별로 인증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 분야는 공시 기준이 확정이 되고 공시의 범위와 깊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면 구체적인 인증 절차에 대한 논의도 충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계법인 입장에서 어떤 점을 공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공시 기준과 인증 기준 도입에 적용해서 한정되어 본다면 여러 가지 대안과 방안, 정책의 개발, 그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개발, 내부 통제의 개발, 또 템플릿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EY에서는 S1, S2를 기반으로 표준 지속 가능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고,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는 절차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중요성과 관련된 표준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과 관련 당국, 그다음에 여러 이해 당사자의 소통을 통해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지속 가능성 재무 정보 공시 기준은 각각의 프레임워크마다 정보 이용자의 범위가 다르고 보고서에서 다루어야 할 정보의 범위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성과와 미래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기업의 책임과 투명성을 드러내고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 재무 공시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핵심 사항일 것이고요. 정보 이용자가 보고서 또는 정보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재무정보 수준의 정책과 절차, 내부 통제를 통해서 일관되고 지속된 적용을 통해서 지속가능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고,
재무 정보의 질적 속성과 재무제표의 연계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증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인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 보고서가 일정한 수준의 신뢰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증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창태 파트너님께서는 검증과 인증의 개념 구분의 중요성, 또 내부 통제의 중요성, 그리고 정보 제공자와 인증 기준 입장에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증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 회계법인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을 해주신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토론자로서 아무래도 이러한 그 지속 가능성 공시를 직접 담당하시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유한 캠벌리의 이승필 팀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한킴벌리 이승필입니다. 그 교수님 강의를 듣고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공식 기준이나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같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건은 단순히 뭐 배출권 스콥 1, 2에 대한 명확한 산정 방법보다는 조금 더 그 비재무적인 정보에 대한 그 공식 기준을 잡는 건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투명성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을 더 하면 할수록 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뭐 기업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그린워싱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건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 차원에서 오히려 보통 얘기하는 그린 허싱에 대한 리스크도 저는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시 기준은 앞으로 제도화돼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려될 사항들이 많고, 보조나 박자도 좀 잘 맞춰야 되겠다.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뒤쳐져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앞서 고은혜 본부장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그 2월 말에 그 EU 오므니버스 패키지가 나오면서 EU 역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강화가 EU 자체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약간 후퇴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앞으로 한 10km 전진을 위한 한 일부 후퇴. 기업 입장에서 단순히 뭐 여러 가지 공시에 대한 시점이 늦춰지는 게 그렇게 달갑지만은 솔직히 않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했건 안 했건 간에 어쨌든 시험 기간이 잡혀져 있는데 자꾸 시험을 다음 달로 미룹니다가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인증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 뭐 기술사가 됐건 뭐 기사가 됐건 가장 1차 때 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뭐가 계속 많아져요. 그래서 그게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쾌하지만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좀 우리나라 정부도 35년까지의 NDC를 올해 내야 되는데, 원래는 2월까지였잖아요. 근데 뭐 글로벌적으로 내는 기업 그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9월까지 연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COP30 올해 뭐 브라질에서 하고 있는 할 예정인 거기에서도 2035에 대한 내용을 취합해서 뭐 전제는 원칙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뭐 뚜렷하게 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금의 뭐 정치적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런 건들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까 교수님께서 S1하고 S2 발표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책장을 넘겨가면서 이렇게 메모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불확실성에 대한 발생 리스크가 훨씬 넓고,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뭐 TCFD의 기준으로 뭐 물리적인 리스크, 뭐 재무적인 전환 리스크 이런 것도 말씀을 하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나름의 재무적인 분석이나 시나리오 분석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지속 가능성 보고서나 이런 데는 크게 재무적인 임팩트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그 건에 대한 문의나 그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만 솔직히 발표하는 사항이어서, 아마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나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겠지만 그 건에 대한 뭐 검증이나 인증에 대한 지침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오버해서 발표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설령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로 상세히 설명을 한들 투자자 관점에서 이 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솔직히 됩니다. 그리고 워낙 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뭐 규제나 그런 강화에 따라 가지고 기업들도 그 건에 따라서 변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될까라는 솔직히 고민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께서 뭐 특히 이제 스콥 3에 대한 건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스콥 3가 같은 경우는 그 EU 옴니버스 패키지에도 특히 뭐 CS 트리플 D도 1차 벤더의 위주로 조금 간소화됐지만 스콥 3는 더 불확실성이 커요. 스콥 1, 2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도 배출권 거래제 하고 있지만 스콥 3는 아까도 로우 데이터, 현장의 데이터를 우선으로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LCI DB나 그런 것들을 연결하게 돼 있는데 실제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현장 데이터를 수집한다 한들 벤더들이 자신의 데이터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게 국내와 같은 경우 또 도구법에 대한 이슈도 있거든요. 이것들을 제공해 줄 의무가 내가 왜 있냐. 어떻게 보면 경영의 간섭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건들이어서 제도적으로도 그런 건들이 좀 보완이 될 필요성이 있고 스콥 3는 열심히 할수록 배출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한 공개에 대한 건들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스콥 3를 발표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기업들을 자세히 보시면 15개 카테고리 중에 하나 발표하고 2개 발표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솔직히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면 스콥 3에 대한 건들을 인정 혹은 검증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고 대신에 스콥 3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기관에서도 대부분의 검증에 대한 것들 프로세스를 지금 일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시 기준에서도 그 건을 모든 그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런 스코프는 아예 그냥 별도로 주요한 그런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검증기관에 맡겨가지고 그 건을 보완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일단은 기업들이 공시 기준은 제 생각에는 공시 기준은 최소한의 규제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성문법과 우리가 성문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없다고 안 해도 돼의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가이드를 놓고 그 나머지 건들은 기업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최소한의 오버하지 말고 정성적인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들이 원칙이고 나중에 하다가 만약에 여러 가지 이슈들로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면 또 안 된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제도화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데 일단은 아직은 공시 기준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도 아직 세팅되지 않았고 특히 이제 검증은 더 하죠. 그래서 갈 길은 좀 멀지만 어쨌든 그 방향성은 충분히 맞다라고 보고 비재무적인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앞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 지금의 오늘 토론뿐만 아니라 검증에 대한 그런 그 리뷰는 시적절하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필 팀장님께서는 정말로 기업에서 많이 피부로 느끼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와닿았던 것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시험에 비유한 부분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얘기 같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중간고사를 안 보신다고 해서 너무 기뻐했는데요. 기말고사 볼 때 무척 후회를 했습니다. 시험 범위가 2배가 되더군요. 차라리 중간고사를 봤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외에도 뭐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 가능성 문제, 뭐 스코프 3의 불확실성 등 아마도 저희가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많은 논의를 하지만 특히 직접 담당하셔야 되는 기업의 실무자로서 기업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업의 의견을 많이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저희가 이제 논의하고 있는 이 국제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인 KSSB 기준을 만들고 계시는 기준 제정 기구 관점에서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이용희 상임위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인증 포럼에 가장 적합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는 우리 발표자분 감사드리고 내용이 너무 유익했고 의미 있었습니다. 저희 기준 제정을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기에 내놓기 위해서
정부랑 저희랑 많이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기본적으로 그 검증과 인증에 대해서, 특히 검증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이제 발표자분이랑 우리 토론자 선우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개념 체계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저희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기준제정기구가 기준을 만들 때 일관된 개념을 기반으로 기준을 만들라 해서 얘기해주는, 저희로 따지면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준을 개발할 때 개념 체계에 기반해서 어떠한 정보를 보여줘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만들고, 그 정보의 이 특성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근본적, 보강적 얘기했는데, 보강적 중에 들어가는 게 검증 가능성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 검증 가능성과 또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뭐 의견 수단, 뭐 인증, 검증, 이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검증 가능성을 말씀하시는데 하나 안타까운 게, 이 검증 가능성을 저희가 기준을 개발할 때 고려할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개발해서 요구사항을 만들었으면 그것은 검증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들은 검증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적 질적 특성을 가지고 정보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구사항 중에서 검증 가능성이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제외를 하겠죠. ISSB에서 제외를 했겠고 우리도 제외를 했겠는데, 하나 선우 교수님 얘기 중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그것 때문에 KSSB에서 스콥3를 제외했다 했는데 저희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제외했다라고 그러면 바로 다음날 뭐 신문에 나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외는 절대 하지 않았죠. 공개초안에 넣었습니다. 다만 이걸 선택으로 할지 의무로 할지, 의무로 한다면 언제, 그러니까 유예기간,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그러죠. 유예기간을 얼마나 둘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스콥3에 대해서는 검증 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는 건 아니고, 그 이게 측정의 불확실성 때문인데, 이게 추정 정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는 건데, 이거와 연계해서 그 슬라이드 28페이지인가 세이프 하버가 나오잖아요. 그 기업들이 세이프 하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정보가, 우리 지속 가능성 정보가 미래 정보들 담고 있고, 뭐 시나리오 분석부터 재무적 영향, 어려운 걸 막 담고 있으니까 미래 가정을. 그 USSC도 여기 집어넣으셨죠. 그래서 미래 정보에 대해서 세이프 하버를 넣었다. 근데 스콥3는 미래 정보가 아닙니다. 역사적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콥3에 대한 세이프 하버는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이 자본법에 원래 미래 정보에 대한 그 책임 면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정보 중에서 미래 정보를 얘기하는 많은 요구 사항들은 저희가 세이프 하버를 명시적으로 안 넣더라도 이 책임 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스콥3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추정, 이 역사적 정보에 대해서 그냥 추정인데, 추정에 대해서도 책임 면제를 줘야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행히도 미국이 이 미래 정보만 넣은 거는, 미국은 스콥3 아예 빼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고민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세이프 하버가 없었던 거고요. 일본이 이 스콥3에 대한 세이프 하버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세이프 하버를 스콥3에 2대, 요구는 하되 세이프 하버를 둘 건데, 그냥 마냥 뭐 책임을 면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만약에 제3자로부터 이 정보를 획득할 때 적절하게 획득했거나 뭐 측정의 합리성이 있다면, 뭐 내부 검토 자체가 합리적이라면 책임 면제해 주겠다, 이런 요건을 바탕으로 세이프 하버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다 이 검증 가능성과 연계된 내용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인증에 대해서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 인증은 결국에는 저희 정보가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고, 이 정보에 대해서 이 투자자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적인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특히 정보 신뢰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미션인데, 이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이 제3자 전문가가 기업이 생성한 정보에 대해서 신뢰성을 어떠한 의견의 형태로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 정보 데이터 아니면 요구 사항별의 검증 가능성과는 별개로 이 공개되는 이 정보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 수단을 만약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구할 것이냐, 뭐 제한적이냐, 합리적이냐, 어떤 기준을 이용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 신뢰성 제고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도권에서 인정을 하고 그 제도 수립이 진행된다면 논의할 사항인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뭐 유럽도 이거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내 정보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할 이런 인증 제도 같은 건 필요하다고 다들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일본도 그리고 여러 국가들도 논의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의무 공시 이후에 인증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국제 이슈를 우리 기업에서 오신 분이 얘기하셔서 국제 상황들이 지금 옴니버스 패키지나 SEC 규정 철회, 트럼프 정부의 기후 탈퇴 등으로 약간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산업 구조가 고탄소고 그리고 수출 기업이 많고 이 국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국제적인 움직임들 중에서 유럽이나 이런 쪽 움직임들은 너무 앞서갔다가 약간 브레이크를 걸는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잘 지금 기다려서 국제 상황을 봐서 이 적기의 시기를 검토하는 상황이고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는 이제 자기들의 그 경제 상황에 맞게끔 지금 적절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WF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 세계 경제 포럼에 원래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다보스 포럼이 이번에는 좀 조용히 지나갔거든요. 트럼프도 화상으로 참석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님이 화상으로 참석하고요. 근데 여기서 본 게 재밌는 게 2025년 올해 가장 핫 이슈가 예전에 맨날 기후였거든요. 기후 대응. 근데 이번에는 이 전쟁, 이 지정학적 위기 이런 것들이 상위권에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도 신기하게 2035년 장기 이슈는 1위부터 4위까지 다 환경, 기후, 뭐 바이오다이버시티 여러 가지 환경 이슈, 6, 7위 다 소셜 이슈, 인권, 노동자 인권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성이란 결국에는 기업의 중장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리스크 및 오퍼튜니티 관련 그 비즈니스 모델과의 결합이고 이는 이 공시 기준 제도 제고 그다음에 뭐 신뢰성 제고 이거를 넘어선 기업의 결국에는 장기적인 성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좀 많이 잘 관심을 갖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희 상임위원님께서는 기준 제정 기구로서 여러 가지 고민과 예를 들면 검증 가능성을 늘 고려하고 계시다는 부분, 또 스코프 3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인증과 또 세계 경제 포럼에 대한 얘기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오늘 토론되는 내용들을 많이 반영하셔서 이제 기준을 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6번째 토론자로서 직접 인증을 담당하고 계시는 인증기관의 관점에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BSI 그룹의 이정우 위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국 표준협회 BSI 이정우라고 합니다. 오늘 의견 드릴 내용들은 사실 현재 자발적 공시와 자발적 검증 시장에서 실제 검증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상황들 위주로 아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뭐 앞에서 고은혜 본부장님도 말씀 주시기는 했었는데 중요성 평가 같은 내용들 지금 웨비나 청중분께서도 질의 주신 내용하고도 사실 연계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자발적 공시에서 GRI 기준이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을 할 때 중요성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은 이중중대성 평가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재무적 중요성에 대해서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현재 중요성 평가에 대한 방법론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검증인으로서 중요성 평가 과정에 대해서 검증 의견을 냈을 때 기업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중요 주제들과 검증인이 중요 주제라고 판단한 주제들의 괴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산업의 어떤 중요한 이슈 혹은 특정 기업의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될 만한 내용들이 해당 연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재 중요성 평가에 대한 시점이 2024년에 대한 중요성 평가를 2025년에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시간적 괴리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기업들이 차용하고 있는 방법론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그 고유한 어떤 매개 변수들 그리고 가중치들 그리고 적용되는 방법론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중요성에 대한 기준을 사실 기업과 인증인이 동일하게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업이 설정한 중요성의 기준을 인증인 그리고 검증인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중요성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검증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현재 자발적 공시 시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정량 데이터들 오늘 안혜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스콥3 배출량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ISO 14064-3이라는 인증 기준에 따라서 현재 스콥3 배출량은 인증기관들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원론적으로 스콥3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어떤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설정하고 있는 가치사슬의 범위가 모두 상이하다는 부분 혹은 각 카테고리별로 데이터를 취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취합하는 취합 범위가 사실 기업별로 모두 다르거든요. 그리고 스콥3 배출량은 매년 산정하면 할수록 그 방법론이 고도화될수록 배출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 스콥3 배출량에 대한 인증, 검증 의견서가 외부로 공개됐을 때는 스콥3 각 카테고리별로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정량적으로 쓰고 있지만 인증기관들이 내부적으로 그리고 기업 대상으로 발행하고 있는 보고서에서는 그 스콥3 배출량을 산정했을 때 제약사항들, 제한사항들 그리고 그 산정된 방법론은 어떤 것이었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까지 취합이 됐는지를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한사항에 대해서 이미 인증기관들이 그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법론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그 제한사항을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치사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들도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스콥3 배출량 자체가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도화하면 할수록 배출량이 늘어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사항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정보 역시 현재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정보 그리고 미래의 정보들, 과거의 정보들이 모두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 어떤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서 명확한 성과는 아직까지 도출하지 못했지만 그 이슈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전략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들, 뭐 이런 내용들이 현재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포함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 그리고 계획과 성과를 구분하는 것도 향후에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손의원 교수님이 잠깐 말씀 주셨었어요. 정보별로 확신의 수준을 달리하는 것들도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자발적 검증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어카운터빌리티 AA1000 AS 표준에서도 검증의 수준들 그리고 검증의 유형을 혼재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A1000 AS에서는 하이 수준과 모더레이트 수준이라는 검증 수준을 가지고 있고 지속가능성 매터 혹은 지속가능성 이슈별로 서로 다른 검증 수준을 적용할 수 있게끔 이미 자발적 검증 기준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규제 인증으로 갔을 때 뭐 이런 내용들도 적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현재 지속가능성 보고 지속가능성 공시가 자발적 공시 그리고 자발적 검증이다 보니 아무래도 자발적이라는 그런 한계 안에서 기업 혹은 검증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규제 인증으로 그리고 규제 공시로 나아갔을 때 현재 자발적 공시와 자발적 검증에서 쌓이고 있는 이런 프랙티스들이 향후 규제 인증과 규제 공시에서는 조금 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나 그리고 정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제가 자발적 공시와 그리고 자발적 검증에 따른 검증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향후 규제 인증과 그리고 국내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신뢰성 혹은 이런 쪽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제가 의견 드릴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는 직접 인증을 담당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현재는 이제 자발적 공시와 인증인데 이것이 이제 규제 인증, 즉 공시가 의무화되고 인증이 의무화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들,
그리고 스코프 수기와 관련된 여러 자세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검증 수준, 인증 수준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에서 느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토론자로서 연구기관 입장에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효섭 연구위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호섭입니다.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검증 가능성에 대한 고찰 주제로 오늘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총론적인 것 말씀을 드리고 조금 강론적인 거를 제가 주로 재무 경제학 그리고 이제 금융 제도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자 교수님께서 지속가능성 정보 검증 관련해서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한 4가지 카테고리에서 말씀을 주셨고, 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하고 비재무 정보에 대한 신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저희가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화를 앞둔 시점에 이제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객관적 그리고 체계적인 검인증 제도가 더욱더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성 검증의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비재무 빅데이터, 데이터를 측정 그리고 수집, 추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갖추고 또 합리적인 검증 모델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굴하고 업데이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발제자 또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러면 재무 비재무 데이터에 대한 분석 능력 그리고 또 시나리오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전문성은 아무래도 이제 회계법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신뢰할 만한 검인증 역할들을 중장기적으로 이제 회계법인들이 잘 수행하기를 이제 기대를 합니다. 강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향후에 검증 가능성 제고하는데 회계법인 혹은 유관기관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몇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중요성 판단 관련해서 중요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의성과 중요성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중 중요성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재무 쪽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IFRS S1, S2라는 게 투자자 관점에서 재무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비재무의 어떤 중요 정보, 예를 들어서 배출량 정보를 누락했다거나 아니면 공시를 제대로 안 했을 때, 혹은 또 다른 비재무 정보를 공시를 안 했거나 누락했었을 때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가치를 다르게 판단하면 그런 정보가 이제 중요한 정보인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공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가 바뀌거나 아니면 기업의 변동성이 바뀌게 되면 그게 이제 중요 정보일 수 있거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이성호 박사님 외에 분들이 이제 보고서를 쓰셔서 사스비가 식별하는 중요성 정보를 기준으로 이제 실증 분석, 통계 분석을 했는데, 중요한 정보량들이 증가하면 그런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영향력이 이제 훨씬 더 유효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의성이라고 하면 통계 개수의 통계량을 뜻하고요. 중요성은 회귀 변수 개수의 절대 크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유의성도 통계적으로 유의성도 있어야 되고 회귀 개수가 좀 크게 나와야지만 저희가 이제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산업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고,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고, 또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재무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파마 프렌치 유형들의 팩터 모델, 통계 방법론들이죠. 그리고 이벤트 스터디 이런 방법론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회계법인들이 좀 갖춰주면 충분히 나중에 가서는 이게 이제 분쟁 이슈로까지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검인증에 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강론 관련해서 시나리오 분석법에 근거한 추정치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바젤 3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을 했었을 때 좀 당국과 일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거랑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젤 3도 원칙 중심의 이제 리스크 규제가 들어왔었는데, 스트레스 테스트 혹은 시나리오 분석 방법들을 어떻게 할지 큰 원칙은 제시가 됐는데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또 국내 특수성도 반영돼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합의가 된 부분들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쓸지, 그다음에 방법론을 어떻게 쓸지,
거기에 따른 뭐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TCFD 기반의 배출권 가격이 뭐 10% 상승할 때 혹은 뭐 $5씩 상승할 때마다 그에 따른 시나리오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국경세라든지 기타 뭐 재생에너지 가격의 상승 하락에 따른 테스트 방법론들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드시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 나가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 검인증 관련해서 이제 검증 가능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는 이제 스코프 3와 관련해서 저도 이게 환경부랑 배출권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스코프 3 배출도 꽤나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처마다 이슈입니다.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다 이슈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이 이제 스코프 3 자체가 누락이나 중복 가능성들이 있고요. 특히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공급망이 신흥국 기업들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데이터에 대한 수집의 신뢰성 부분 누락과 중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까? MRV라고 하는데 MRV 자체에 지금 신뢰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는 유예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게 뭐 자발적으로 이걸 스코프 3 공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참 뒤에는 뭐 그러려면 그것들을 잘 갖춰주려면 뭐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수집 분석, 그러니까 MRV 플랫폼을 잘 구축하는 노력을 유관기관 혹은 뭐 회계법인들이 좀 해주면 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적 정보 공시 관련해서는 또 발제자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과거 정보 그리고 과거 리스크 요인들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재무 정보를 예를 들어보면 과거의 공통적인 리스크 요인들,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뭐 NIM이나 연체율 같은 것들이 이제 과거 추세로 쭉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비재무 정보 같은 경우는 뭐 시밤의 도입 그리고 그에 따른 탄소 국경세가 순차적으로 이제 도입이 됐었을 때 어차피 저희가 뭐 2027년, 2028년도에 도입된다고 하면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의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세적으로 보여주고 예시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는 총론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검증 제도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가지 각 강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바젤 3의 시나리오 분석 경험과 유사하다는 부분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에 각 분야에서 주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경험했던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한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지속 가능성 공시 및 인증 관련된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7분의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마치 한 분이 온라인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언급된 기업의 중요성과 인증 수행자의 중요성 차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인증 수행자가 기업이 특정 정보를 공시할 것으로 적절히 산정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그 중요성은 기업과 동일해지는 것인가요? 해서 인증 수행자, 즉 인증인 관점에서의 중요성과 기업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일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상장회사 협의회 고현우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증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오창택 파트너님과 이정우 위원님께 먼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오늘 토론자 7분이 해주신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오늘 발표자인 안혜진 교수님께 마지막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영회계법인 오창택 파트너님께 먼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실무적으로도 어려운 질문이고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S1, S2가 재무 정보라고 하는 부분을 천명을 했고 기업들이 또는 인증인이 현재 재무제표 감사에 있어서의 인증이 되는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판단해 볼 때는 여러 논문에서도 뭐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벤치마크, 다시 얘기하면 재무의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시 생각하느냐는 일반적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서 공통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이면 매출액, 세전손익이면 세전손익.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존의 재무제표의 인증 또는 감사에 있어서의 동일한 방법론,
그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의 적용되는 중요성에 대한 방법론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개념적으로. 근데 과연 우리가 S1, S2라고 하는 우리 지속 가능성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과연 기업이 입장에서 판단할 때의 중요성과 인증 제공자가 볼 때의 그 중요성의 판단 기준이 동일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처음에 도입되는 시점에서의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점과 다른 점이 존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안혜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의 판단 기준과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관련된 설명 정보가 필요할 것이고 인증 제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희영 교수님 말씀하신 정보의 어떤 특성을 모두 고려하고 S1과 S2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배기구에 대한 공시 내용, 전략과 위험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봤을 때 양적인 정보와 질적인 정보를 다 판단할 수 있는 중요성 설정 기준을 작성을 해야 되지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것이 같이 같아지는 어떤 여러 가지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렴되는 어떤 논의와 진행 상황과 검토 기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내부의 관리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회사가 여러 가지 전사적인 측면에서의 통제를 갖추고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중요성 기준을 산정하는 여러 가지 합의가 감사인의 관점과 재무제표 작성자의 관점, 그다음에 감독당국의 관점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화되는 관점을 거쳤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초기에는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설명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베스트 프랙티스화되고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증을 위한 그런 어떤 합의 과정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중요성의 판단에서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증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ISSA 5000번에서 얘기하는 Limited Assurance나 Reasonable Assurance라고 하는 거는 인증 제공자가 재무제표의 속성으로 봤을 때 재무정보의 유용성의 인증에 대한 수준을 어디까지로 검토하고 인증을 해서 어떤 의견을 낼 것이냐 인증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지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 봤을 때의 정보의 질적 특성이 인증의 수준에 따라 절대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보의 어떤 질적 특성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과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중요성의 판단의 프로세스를 가져갔고 따라서 식별을 통해서 S1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성 판단은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와 어떤 정책을 기업이 또는 정보 제공자가 잘 만들어냈을 때 인증 제공자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BSI 그룹 이정호 위원님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세부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현재 시장 상황들 그리고 공시의 수준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현재 중요성에 대한 기준이 사실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중요성 평가를 하고 있고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 대한 기준을 기업이 갖고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고은혜 본부장님도 잠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중요한 주제가 정말 이 기업 그리고 이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주제냐 아닌 보고서들도 분명히 발간이 되고 있는 것들은 현실이고요. 발표 자료에서도 논하고 있지만 사실 중요성의 기준이 초창기에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그 중요성의 기준을 현재 자발적 공시에서 기업은 자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중요성의 기준이 없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향후에 규제 인증 그리고 규제 공시로 갔을 때는 기업이 설정해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야 할 거고 인증인도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이 설정한 중요성의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한계 사항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요 모든 걸 좀 포함해서 오늘 발표하시려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안혜진 교수님께 간단하게 전반적인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혜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발표 주제에 대해서 좋은 토론을 해주신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웨비나 청중 질문 들어온 것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물론 BSI 그 이정우 위원님이나 그 한영 회계법인 오창택 파트너님께서 이미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게 중요성 정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이유에 의해서 지금 기업과 검증인, 인증인 간에 괴리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인증 수행자가 기업이 어떤 정보, 지속 가능성 정보를 공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공시할 정보의 완전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적용되는 중요성 판단은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적용되는 것은 재무적 중요성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이용자, 즉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사실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증 실무자가 인증 절차상 중요성을 판단한다는 것에는 인증 절차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또는 그 인증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는 경우 또는 뭐 수행 중요성을 결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또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취지의 내용이 그 발표 슬라이드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속 가능성 정보의 검증 가능성 이슈로 제기되는 그 많은 문제들은 이 지속 가능성 정보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다양한 관점에서 인증기관, 뭐 회계법인, 기업, 학계, 그리고 자발적 검증 시장, 뭐 기준원, 뭐 여러 시각에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우리 검증 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제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의 검증 가능성에 대한 우리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 전문가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한 분씩 가회 선생님으로 모셔서 좀 강의를 들으면 어떨까 할 정도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한국공인회계사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종합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유익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안혜진 교수님과 7분의 토론자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포럼의 사회자이신 고정연 팀장님께 폐회를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토론자분들과 또 주제 발표자의 고견과 참석자분들의 질문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들은 향후 저희 지속가능성 인증 연구센터의 연구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7회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